대한민국 서해안의 항구 도시 군산의 여름 햇살은 유독 끈질기고 집요했다. 아스팔트 위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가 모든 풍경을 흐릿하게 왜곡시키는 오후, 25의 젊은 여성 박서연은 낡은 스쿠터를 몰아 해안도로를 천천히 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막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부드러운 얼굴선과 굳건한 의지가 담긴 눈빛을 가진 그녀의 등 뒤로 눅눅한 바닷바람이 옅은 베이지색 리넨 원피스 자락을 가볍게 흔들었다. 땀으로 축축해진 흰색 면사 스카프 끝이 바람에 장난치듯 흩날렸다. 핸들 가방에는 오늘 아이들과 함께 읽었던 그림책 몇 권이 들어있었다. 백미러에 비친 낡은 어촌 마을의 지붕들은 한낮의 열기에 못 이겨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나른한 오후였다. 그 평화는 도로 저편에 서 있는 두 개의 인형으로 인해 산산조각 났다. 짙은 남색 경찰 제복을 입은 두 남자가 도로 한가운데 버티고 서 있었다. 거칠어 보이는 얼굴과 다부진 체격. 그중 한 명이 손을 들어 서연에게 정지를 명령했다.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은 서연은 도로 가장자리에 스쿠터를 세웠다.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지만 그녀는 애써 정중한 미소를 지었다. 흔한 교통 단속이겠거니 그녀는 생각했다. 차량 등록증이나 보험 서류를 확인하는 일은 이따금 겪는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두 남자의 시선은 평소 마주하던 경찰의 그것과는 달랐다.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이미 어떤 불순한 의도를 품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육중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는 무뚝뚝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교통과 칩 한 장입니다. 이쪽은 강순경.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순간까지도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불길한 예감도 서려 있지 않았다. 하루의 봉사를 마친 뒤에 나른한 피로감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을 뿐이었다. 제 반장은 서류를 요구했고 서연은 뜨거운 열기와 약간의 긴장감으로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건넸다. 그 사이 강순경은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노골적이었고 평가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서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신앙이 가르쳐준 평온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꿋꿋이 서 있었다. 몇 초의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공기 중에는 달궈진 아스팔트 냄새와 먼지, 그리고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제 반장은 서류를 잠시 들여다보더니 강순경을 쳐다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그 미소가 친절의 표시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것은 곧 시작될 어두운 사건의 신호탄이었다. 한적했던 도로는 이제 숨을 죽인 채 한 젊은 여성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사건의 시작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서 있는 동안 서연은 평온하게 끝나야 할 오늘 하루가 자신의 존엄과 용기를 극한까지 시험하는 날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정중하고 공손한 태도로 서연은 낡은 스쿠터의 스탠드를 길가에 세웠다. 그녀는 눈앞에 두 경찰관에게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머리를 띵하게 올리는 폭염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제 반장이 육중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의 전투화가 마른 아스팔트에 부딪히며 내는 둔탁한 소리가 심장을 울리는 듯했다. 면허증하고 등록증, 그가 짧게 말했다. 서연은 별말 없이 핸들에 걸린 작은 가방을 열어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증, 그리고 지난달에 막 갱신한 보험증서를 꺼냈다. 모든 서류를 두 손으로 공손히 건네며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 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제 반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훑어보았다. 그의 검은 선글라스 너머로 눈동자가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번뜩였다. 그것은 위반 사항이 아니라 기회를 찾는 눈빛이었다. 길게 느껴지던 몇 초가 흐른 후 그가 서류를 천천히 내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가며 냉소적인 미소를 만들었다. 서류는 다 있네.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날카로운 눈으로 서연을 쏘아보며 말했다. 그런데 차선 위반했어. 그 말은 맑은 하늘의 날벼락처럼 서연의 머릿속을 때렸다. 그녀의 미간이 좁혀졌다. 얼굴에는 진심 어린 당혹감이 서렸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차선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방금 전에도 규정대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멈춰 서지 않았던가? 죄송합니다만 경관님, 저는 방금 어떤 위반도 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용기와 두려움 사이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까지 옆에 서 있던 강순경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가 서연의 말을 가로챘다. 일단 스쿠터에서 내려와. 그의 고함은 도로의 정적을 깨뜨렸고 멀리서 지나가던 다른 운전자 두어 명이 잠시 이쪽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강순경을 불안하게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그의 지시에 따랐다. 그녀는 스쿠터의 시동을 끄고 땅에 발을 내디뎠다. 마음속에 커다란 물음표가 떠올랐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다. 최 반장은 강순경을 힐끗 쳐다보았다. 마치 말없이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 강순경은 가슴을 펴고 현장을 지휘하는 사령관처럼 거들먹거렸다. 서연은 그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서 있었다. 아까 저쪽에서 황색 실선 넘어왔잖아. 최 반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를 압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단호하게 만들어졌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든 뒤에 도로를 바라보았다. 텅 빈 아스팔트 위에는 어떤 선도 그어져 있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 반장의 말은 경고가 아니라 함정이었다. 살을 태울 듯한 더위 속에서 이 단속은 더 이상 단순한 교통법규 확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색 제복과 차가운 미소 뒤에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인내심을 갖고 스쿠터에서 내리며 아직 태양열로 뜨거운 열쇠를 손에 꼭 쥐었다.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아무것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차분히 설명하려 애썼다. 저는 규정대로 정차했습니다. 경관님, 제가 넘어온 차선은 없습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나 최 반장은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그의 눈은 마치 새로운 핑곗거리를 찾는 사람처럼 도로 위를 굴러다녔다. 그는 아무런 선도 없는 텅 빈 아스팔트를 가리키며 있지도 않은 위반 사실을 강조하는 신용을 했다. 한편 강순경은 팔짱을 낀 채 옆에 서서 서연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마치 변론을 듣기도 전에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관 같았다. 몇 분이 긴장 속에서 흘러갔다. 주변 공기는 점점 무거워져 불안감에 휩싸인 서연의 가슴을 짓눌렀다. 최 반장과 강순경은 낮은 목소리로 짧게 무언가를 상의했다. 그들의 대화에는 은밀한 신호가 오가는 듯했다. 서연은 그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보이지 않는 정의를 찾아 헤맸다. 그때 갑자기 강순경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이 서연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스쿠터 압수당하기 싫으면 그가 낮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벌금 50만 원, 지금 당장 내. 그 말은 채찍처럼 그녀의 의식을 후려쳤다. 50만 원, 상식 밖의 금액이었고 어떤 법규에도 없는 액수였다.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분노와 불신이 뒤섞인 표정이 얼굴에 떠올랐다. 이것은 더 이상 법 집행이 아니었다. 국가의 제복 아래 자행되는 노골적인 갈취였다. 서연의 표정이 변했다. 두려움은 부당함에 대한 저항에서 태어난 용기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여전히 비웃고 있는 강순경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낼 수 없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녀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강순경은 마치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 짧게 비웃었다. 최 반장이 다가와 동료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됐어. 이런 애들은 좀 가르쳐줘야 돼. 그 말은 가벼운 어조 속에 포장된 위협처럼 공중에 떠돌았다. 서연은 상황이 위험해지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그녀 내면의 무언가가 굴복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다가올 위험을 알면서도 진실 위에서 버티기로 결심했다. 긴장은 이제 용기와 권력 사이의 소리 없는 싸움으로 변했다. 한적했던 도로는 이제 멀리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한 주민들의 시선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강순경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최 반장은 서연의 등 뒤에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입술은 교활하게 휘어 있었다. 피부를 태울 듯한 열기 속에서 길가의 작은 파출소에서 들려오는 선풍기 소리만이 폭풍 전의 정적을 깨는 유일한 소음이었다. 서연은 50만 원을 내지 않겠다는 자신의 거부가 단순히 부당함에 대한 저항일 뿐만 아니라 권력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어둠 속으로 자신을 끌어들일 거대한 싸움의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서연의 거부는 강순경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목에 핏대가 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을 휘둘러 서연의 뺨을 내리쳤다. 작타하는 소리가 이미 뜨겁게 달아오른 대기를 뒤흔들었다. 서연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흘러내렸고 핏방울이 그녀의 하얀 스카프를 붉게 물들였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쓰러질 뻔했지만 여전히 단호한 눈빛으로 버티고 섰다. 전 잘못 없어요.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강순경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의 눈에는 법 집행관의 분노가 아닌 진실 위에 군림하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광기가 서려 있었다. 서연에게 상처를 입힌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는지 치 반장은 길가에 서 있는 검은 스쿠터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는 더러운 전투화를 신은 큰 발로 스쿠터의 몸체를 힘껏 걷어찼다. 금속이 아스팔트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분노의 포효처럼 공기를 갈랐다. 한 번, 두 번. 걷어찰 때마다 백미러가 깨지고 안장이 떨어져 나갔다. 서연은 나지막한 비명을 지르며 그를 막기 위해 달려갔다. 하지만 그녀의 작은 몸으로는 그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제발 부수지 마세요. 제 스쿠터예요. 그녀는 애원하듯 말했다. 하지만 그 애원은 치 반장의 차가운 비웃음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되돌아올 뿐이었다. 주민들이 하나둘 멀리서 다가오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을 찍었고 어떤 사람은 그저 뜨거운 태양 아래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들은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분노하고 있었다. 서연은 치 반장의 팔을 붙잡고 그를 멈추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작은 몸짓은 그의 거친 발길질로 되돌아왔다. 복부를 강타당한 그녀의 몸이 땅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뜨거운 아스팔트가 맨살에 닿아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녀는 고통에 신음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채 일어나기도 전에 치 반장의 전투화가 그녀의 어깨를 무자비하게 짓눌렀다. 어디서 신성한 척이야. 맛 좀 봐라. 치 반장이 조롱하듯 소리쳤다. 강순경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그 모욕을 더했다. 분위기는 험악하고 잔인하게 변했다. 뜨거웠던 공기는 이제 숨막힐 듯 무겁게 느껴졌다. 흩날리는 먼지와 지나가는 차량 소음 속에서 제복을 입은 두 남자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다. 마치 권력이 그들에게 억압할 권리를 부여하기라도 한 것처럼. 서연은 땅에 쓰러진 채 손을 떨었다. 터진 입술에서 흘러나온 피가 검고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다.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강하게 속삭였다. 이 진실은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한편 치 반장과 강순경의 웃음소리는 법이 잘못된 자의 손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흉악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생생한 증거가 되어 울려 퍼졌다. 눈부신 한낮의 태양 아래 한 여성의 존엄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손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다. 서연의 몸은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내팽개쳐져 있었다. 그녀의 원피스는 군데군데 찢어졌고 무릎에서는 피가 흘렀으며 뺨은 거친 손길에 붉게 부어올랐다. 그러나 그 상처들 너머로 그녀의 눈은 쉽게 꺾이지 않는 용기로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숨은 가빴지만 한 번의 호흡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다짐이 실려있는 듯했다. 그녀는 쉬고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틀린 게 아니야. 당신들이 틀렸어. 그 말은 희미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몇몇 주민들의 마음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제복의 오만함에 맞서는 젊은 여성의 용기에 그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숨막히는 열기와 먼지 속에서 그 말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뺨을 때리는 메아리가 되어 울렸다. 하나둘 주민들이 용기를 내어 다가오기 시작했다. 몇몇은 휴대전화를 든 채 길모퉁이에서 몰래 촬영하며 방금 벌어진 폭력의 증거를 담으려 애썼다. 한 나이 든 남성이 소리쳤다. 이보시오. 이제 그만하시오. 저 아가씨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군중을 향해 날카롭게 쏘아보는 강순경의 위협에 묻혀버렸다. 누구든 찍는 사람 있으면 핸드폰 압수할 줄 알아. 그의 고함에 일부 주민들이 뒷걸음질 쳤지만 전부는 아니었다. 몇몇은 떨리는 손으로 계속해서 촬영을 이어갔다. 그 영상이 정의가 외면하는 이곳에서 유일한 증인이 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몇 분 만에 상황은 급변했다. 공기 중에 감도는 긴장감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강순경과 최 반장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서연의 부서진 스쿠터를 길 한가운데 버려둔 채 자리를 떴다. 긁힌 차체에는 도로의 먼지가 달라붙었고 구부러진 바퀴 옆에는 서연의 핏자국이 선명했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 폭풍이 휩쓸고 간 듯 파괴적인 정적이 남았다. 그 정적은 가슴을 답답하게 짓눌렀다. 마침내 몇몇 주민들이 용기를 내어 다가왔다.
그들은 여전히 떨리는 몸으로 간신히 앉으려는 서연을 도왔다. 한 젊은 엄마가 생수병을 열어 그녀의 얼굴에 물을 조금 적셔주었고 한 청년은 그녀를 부축해 길가로 옮겼다. 부서진 스쿠터도 함께 옮겼지만 대부분의 부품이 망가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다.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같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침묵하지 않겠다는 결의. 그 침묵 속에는 아직 발설되지 않은 약속이 있었다. 진실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구급차가 도착해 그녀의 연약한 몸을 싣고 병원으로 향할 때 그 뜨거웠던 오후는 폭력이 도로 위를 휩쓸었지만 정의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다. 골목 끝자락의 작은 빌라에서 김진우 하사는 조용히 자신의 KO 권총을 손질하고 있었다. 오후의 햇살이 총혈의 금속 표면에 반사되어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 평화는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진우 씨, 서연 씨가 길에서 경찰한테 맞았대요. 지금 병원에 있대요. 그 말은 진우의 가슴에 폭탄처럼 터졌다. 손에 들고 있던 권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채 묻지도 못하고 곧장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주변에 누구에게도 신경 쓸 겨를 없이 살을 태울 듯한 열기 아래를 빠르게 걸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들끓었다. 그는 늘 인내심 강하고 부드러웠던 아내 서연을 떠올렸다. 그런 그녀가 제복 입은 짐승들의 손에 무력하게 쓰러져 있을 모습을 상상했다.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소독약 냄새와 의료진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병실 커튼이 열리는 순간 진우의 시선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서연이 하얀 침대 위에 힘없이 누워 있었다. 입술은 터져 있었고 뺨은 멍들었으며 왼쪽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하지만 눈물을 머금어 붉어진 그녀의 눈은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처럼 여전히 용기로 빛나고 있었다. 진우는 침대 옆에 앉아 들끓는 가슴을 안고 아내를 바라보았다. 누가 이랬어? 그의 목소리는 낮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이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뺨 위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길에서 멈춰 세워졌을 때부터 부당한 돈을 요구받았을 때 그리고 몸이 내동댕이 쳐지고 스쿠터가 부서졌을 때까지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비수가 되어 진우의 가슴을 꿰뚫는 듯했다. 이야기의 끝에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남편의 손을 굳게 잡았다. 나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여보. 그런데 그들은 나를 범죄자처럼 대했어. 그 순간 진우의 턱이 단단하게 굳어졌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방금 전투 명령을 받은 군인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다. 그는 두 이름, 칩 한장과 강순경이 이 모든 일의 대가를 곧 치르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진우는 병원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텅 빈 시선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서연이 내뱉은 모든 단어들이 사라지지 않는 메아리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눈을 감고 가슴 속에서 들끓는 분노를 억눌렀다. 목에 핏줄이 붉어지고 턱이 딱딱하게 굳었으며 주먹 쥔 손은 행동하고 싶은 충동을 참느라 미세하게 떨렸다. 그의 눈앞에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누워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여인이 국민을 보호해야 할 야비한 손에 의해 모욕당하고 상처 입었다. 진우의 마음속에서 한 문장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정의는 싸워서 쟁취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여전히 창백한 아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서연의 얼굴에 난 모든 상처는 그의 심장에 직접 새겨진 상처처럼 느껴졌다. 그는 다가가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은 쉬고 있어. 내가 그놈들 만나러 갈게. 그 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흘러나왔다. 마치 전투 명령을 받은 군인의 맹세처럼. 서연은 떨리는 남편의 손목을 잡으며 그를 말리려 했다. 하지만 진우는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 미소는 평온의 표시가 아니라 곧 닥쳐올 폭풍의 전조였다. 병실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단호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전장을 향하는 군인의 군화 소리처럼 울리는 듯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칩한장과 강순경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깨끗해야 할 권력의 더러운 얼굴을 대표하는 두 개의 그림자.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간의 존엄이 짓밟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다짐했다. 그가 입고 있는 군복은 단순히 국가의 상징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맹세이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 그 약자가 바로 자신의 아내였을 때 더 이상 침묵할 이유는 없었다. 병원 밖에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지만 진우의 가슴 속에서는 이제 막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사건이 시작된 해안도로 쪽을 멀리 바라보며 긴 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은 이제 차갑게 굳었고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내가 그냥 고개 숙일 줄 알았겠지. 그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군인의 정의가 어떤 모습인지 알게 될 거다. 단호한 발걸음과 불타는 눈빛으로 진우는 분노와 명예 그리고 진실을 바로 세우겠다는 맹세를 품고 자리를 떴다. 비록 혼자서 맞서 싸워야 할지라도. 하늘이 어둑해질 무렵 진우는 관할 경찰서 앞에 도착했다. 낡은 갈색 벽돌 건물은 지는 해의 마지막 빛을 반사하며 굳건히 서 있었다. 앞마당에는 몇 대의 순찰차가 단정하게 주차되어 있었고 태극기는 힘없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진우는 단호한 걸음으로 정문을 통과했다. 아직 먼지가 묻어있는 그의 전투복은 근무 중이던 몇몇 경찰관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의 걸음걸이에서는 군인 특유의 위엄이 뿜어져 나왔다. 확고하고 흔들림 없으며 말없이 상대를 압박하는 기운. 그는 망설임 없이 민원실로 직행해 당직 경찰관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치 반장과 강순경, 두 사람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단호했다. 그 목소리에 신뢰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당직 경찰관은 마른 침을 삼키며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두 분은 지금 비번이십니다. 아침 일찍 퇴근하셨습니다. 그 대답은 진우의 가슴에 불을 더 지폈다. 그의 탁이 굳어지고 왼손이 옆에서 주먹으로 말렸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경찰서의 벽들은 부하 직원이 저지른 폭력 사건을 책임져야 할 장소치고는 너무나도 평온해 보였다. 분위기가 긴장되던 그때 안쪽 사무실에서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다. 계급이 높아 보이는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그는 자세가 꼿꼿했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으며 얼굴은 평온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속을 읽기 어려웠다. 제가 이 서장, 이경정입니다. 그가 차분하고 계산된 어조로 말했다. 진우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억제된 목소리로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다. 그의 감정은 차가운 얼굴 뒤에서 들끓고 있었지만 이경정은 팔짱을 낀 채 듣기만 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부하의 행동을 안타까워하는 듯 긴 숨을 내쉬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진우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아내분께서 겪으신 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저희가 관련 경찰관들을 엄중히 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병원비도 전액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설득력 있게 들렸지만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매끄러웠다. 마치 미리 준비된 대본을 읽는 것 같았다. 진우는 이경정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그곳에서 그는 진심을 찾으려 했지만 차가운 공허의 반사광만을 발견할 뿐이었다. 순간 사무실 안은 숨막히는 압박감에 휩싸였다. 침묵 속에는 숨겨진 의미가 가득했다. 진우는 이경정의 말투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부하가 길거리에서 민간인을 잔혹하게 폭행했다는 소식을 막 들은 상사의 태도치고는 지나치게 침착했다. 그의 눈빛 뒤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진실을 덮으려는 무언가가. 이경정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일단 진정하십시오, 하사님.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진우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마주보며 짧게 대답했다. 정의가 제대로 세워지는지 제가 반드시 확인할 겁니다. 그가 사무실을 나설 때 군인으로서의 직감이 속삭였다. 이건 단지 두 명의 불량 경찰 문제가 아니다. 이 경찰서의 벽 뒤에는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가 숨어 있다. 어둡고 위험한 무언가가. 진우가 이경정의 사무실을 나서자마자 경찰서 복도의 공기가 변했다. 방금 전까지 평온했던 공기는 이제 벽 뒤에서 누군가 엿보는 듯한 압박감으로 가득 찼다. 그가 몇 걸음 걷지 않았을 때 갑자기 등 뒤에서 날아온 강한 발길질이 그의 등을 가격했다. 그의 몸이 앞으로 튕겨나가며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숨이 잠시 멎었고 그가 고개를 돌렸을 때 흉포한 얼굴에 강순경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서는 치 반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그가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다. 기회를 주지 않고 강순경이 다시 진우의 복부를 걷어찼다. 그의 몸이 고통으로 접혔다.
내까짓 게 어디서 고자질이야? 강순경이 거칠게 내뱉었다. 채 반장이 앞으로 나서 진우의 멱살을 잡고는 군인의 얼굴에 여러 차례 주먹을 날렸다. 하얀 경찰서 바닥에 핏방울이 떨어져 그의 제복과 대조되는 붉은 얼룩을 만들었다. 담장 밖을 지나가던 주민들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몇몇은 충격에 입을 막았지만 아무도 감히 다가서지 못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지며 해질녘의 정적을 깨뜨렸다. 강순경은 진우의 머리를 보도블록에 짓눌렀다. 채 반장은 만족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까불면 죽는 거야. 임마.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다. 고통 속에서도 진우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패배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분노의 폭풍을 억누르고 있는 군인의 눈빛이었다. 그는 이 공격이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 자신을 굴복시키려는 시스템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았다. 두 사람이 진우를 땅에 쓰러뜨린 채 떠났을 때 그의 찢어진 군복 끝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상처 너머에는 꺾을 수 없는 무언가가 살아있었다. 결이. 진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멀어지는 두 남자의 등을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분노와 명예가 하나로 합쳐져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더 이상의 타협은 없다고. 그들은 선을 넘었고 정의는 이제 그의 손으로 직접 세워질 것이라고. 하지만 진우는 그렇게 쉽게 짓밟힐 남자가 아니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관자놀이에서는 피가 흘렀으며 숨이 가빴지만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솟아올랐다. 패배를 모르는 군인의 본능이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마치 불씨처럼 타오르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두 경찰관을 노려보았다. 그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본 채 반장은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렸지만 진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내딛자 그의 웃음은 곧 멈췄다. 진우의 눈은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불타고 있었다. 주변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었다. 구경하던 모든 주민들이 숨을 죽이고 곧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을 직감했다. 순식간에 진우는 누구의 예상보다도 훨씬 빠르게 움직였다. 그의 주먹이 날아가 채 반장의 턱을 강하게 가격했다.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담장 밖까지 선명하게 들렸다. 채 반장은 옆으로 나가 떨어져 벽에 부딪힌 후 피투성이 얼굴로 바닥에 쓰러졌다. 당황한 강순경이 허리띠에서 수갑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진우가 그의 팔을 붙잡아 등 뒤로 꺾어버렸다. 나는 피해자다. 그의 목소리가 공기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그게 내가 패배했다는 뜻은 아니야. 진우는 온 힘을 다해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는 강순경의 몸을 들어 올려 경찰서의 쇠창살에 세게 내리쳤다. 금속이 부서지는 굉음이 울려 퍼졌고 밖에서 지켜보던 주민들의 환호가 터져나왔다. 몇몇은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었고 일부는 제복 입은 두 명의 경찰에 맞서 홀로 싸우는 군인의 용기에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다. 석양 아래 진우의 모습은 꼿꼿했다. 군복은 먼지투성이었고 얼굴은 피범벅이었지만 그의 기세는 마치 전장의 용사와 같았다. 그는 단순히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짓밟힌 명예를 바로 세우고 있었다. 채 반장과 강순경은 이제 땅바닥에 무력하게 쓰러져 있었다. 그들은 숨을 헐떡이며 피와 먼지로 뒤덮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진우는 가슴을 오르내리며 그들 위에 섰다. 그의 시선은 분노와 자존심으로 가득 차 정면을 향했다. 주민들은 박수를 치고 일부는 지지를 외쳤다. 그러나 그 환호 뒤에서 진우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임을 알았다. 그는 잘못된 장소에서 저항의 불씨를 지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정의를 찾는 한 명의 남편이 아니라 부패한 권력에 맞서는 용감한 약자들의 상징이 되었다. 경찰서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담장이 부서지는 소리와 주민들의 외침을 듣고 다른 경찰관들이 달려나왔다. 그들은 먼지와 피로 뒤덮인 채 길 한가운데에 굳건히 서 있는 진우를 보았다. 그리고 그의 발치에는 동료인 채 반장과 강순경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 중 누구도 감히 다가서지 못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군인 한 명에 대한 두려움인지 아니면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더 큰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인지 모를 혼란이 가득했다. 진우는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가슴이 오르내렸고 시선은 주위의 모든 경찰관들을 날카롭게 꿰뚫었다. 잠시 시간이 멈춘 듯했고 그곳에 있는 모두가 이것이 단순한 싸움이 아님을 알았다. 한편 경찰서 2층 반쯤 열린 흰색 블라인드 뒤에서 이경정은 무표정한 얼굴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화를 내지도 놀라지도 않았다.
마치 게임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감정 없는 차가운 표정일 뿐이었다. 그는 차분한 동작으로 제복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암호화된 번호 하나를 눌렀다. 2단계 작전 실패에 그는 났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대상은 아직 통제하에 있다. 그 말은 차갑고 숨겨진 의미를 가득 담은 채 흘러나왔다. 우연히 옆방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한 젊은 경찰관이 그 말을 들었다.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그런 문장이 일반적인 경찰 업무 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아님을 알았다. 그는 반쯤 닫힌 이경정의 사무실 문 쪽을 바라보며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대상은 아직 통제하에 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대상은 누구를 의미하며 2단계 작전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는 단순한 폭행 사건보다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어쩌면 대중에게 철저히 숨겨져 온 권력과 비밀이 연루된 사건일지도 모른다. 밖에서는 군중이 점점 더 불어났다. 일부는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경찰들과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진우는 경찰서 건물 방금 전 이경정이 서 있던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몰래 지켜보며 다음 수를 가늠하는 듯한 불길한 기온을 느꼈다. 그의 군사적 직감이 분명하게 속삭였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 문제가 아니다. 제복 뒤에서 움직이는 검은 손이 있고 진짜 진실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그날 오후의 소란 속에서 진우는 진짜 전투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경찰서는 유난히 고요했다. 복도의 형광등만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담장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다. 그 정적 속에서 원룸문이 전투복을 입은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진우의 부대 동료인 송하사였다. 그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텅 빈 경비 초소를 지나쳤다. 경찰서 뒷문은 마치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듯이 살짝 열려 있었다. 송하사는 자신이 무엇을 찾으러 왔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았다. 오직 양심 때문에 움직였다. 그는 왜 2명의 교통경찰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경정이 민간인에 대한 폭력 사태에 그토록 침착하게 대처했는지 알고 싶었다. 손에 든 작은 손전등으로 송하사는 이경정의 사무실 문을 열었다. 사무실은 너무나 깔끔했다. 바쁜 경찰 간부의 사무실이라고 하기에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다. 아무런 표지도 없는 붉은색 서류철 하나가 순찰 보고서 더미 아래에 반쯤 끼워져 있었다. 그는 그것을 천천히 꺼냈다. 서류철 앞면에는 굵은 고딕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프로젝트 백야 베크. 송하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첫 페이지를 넘겼고 그의 시선은 민간인들의 이름이 길게 나열된 목록에 고정되었다. 오른쪽 칸에는 기강 확립 작전 대상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이 문서는 공식 보고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일련의 조작된 작전에 대한 비밀 기록이었다. 문서에는 도로에서의 폭력, 괴롭힘, 협박, 심지어 살인 사건까지 일부 사건들이 사실은 권력 남용에 대한 대중과 언론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사회 실험이 일부였음이 설명되어 있었다. 각 사건은 다른 시나리오로 설계되었고 관련된 경찰관들의 이름은 암호로 위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 명단 중 유독 붉은 잉크로 강조된 이름이 하나 있었다. 박서연을. 송하사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가 서류철을 덮을 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사무실을 둘러보며 마치 어둠의 심장부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경정, 치 반장, 강순경, 그리고 서연에 대한 공격은 우연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설계되고 통제되고 시험되었다. 마치 국민을 상대로 한 실험처럼. 그는 이 파일이 대중의 손에 들어간다면 진실이 전체 시스템을 뒤흔들리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한 가지 또한 확실했다. 오늘 밤 이후로 그는 그 거대한 조직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것. 침묵 속에서 송하사는 붉은 서류철을 재킷 안으로 밀어넣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 진실이 이 방에서 죽게 둘 수는 없어. 다음 날 아침 경찰서 기자회견장은 카메라 플래시와 마이크 소리로 가득 찼다.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현수막 아래 이경정이 연단에 섰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어딘가 경직되어 있었다. 그는 공식적인 어조로 2명의 소속 경찰관,
치 반장과 강순경이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의 말투는 마치 미리 준비된 원고를 읽는 사람처럼 건조하고 감정이 없었다. 그는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듯 말했지만 경찰서 담장 밖의 세상은 이미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들의 스마트폰 화면에서는 서연에 대한 폭행과 진우에 대한 잔혹한 구타 영상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소셜미디어의 댓글창은 대중의 분노로 들끓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경정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그는 천천히 문을 닫고 커다란 의자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이제 카메라 앞에서와는 달랐다. 더 이상 위험이 아니라 긴장과 불안이 사려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폭력 영상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에 대한 보고서를 포함한 몇 개의 서류가 펼쳐져 있었다. 그는 이 폭풍이 더 이상 공식적인 발표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갑자기 그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 뜬 번호에는 이름이 없었다. 그 아래에는 단 한 단어, 오퍼레이터라고만 적혀 있었다. 이경정은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전화를 받았다. 네, 접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무겁고 평탄하며 차가웠다. 너무 늦었어, 이경정. 작전이 유출됐다. 대중이 예상보다 빨리 반응했어. 이경정은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그 목소리는 날카롭게 말을 끊었다. 모든 증거를 제거해. 그들을 포함해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경정은 책상 위에 나란히 놓인 두 장의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진우와 서연. 그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마치 그 명령에 저항할 이유를 찾는 것처럼. 하지만 그는 수화기 너머의 남자가 거역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이경정은 마침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화가 끊긴 후 이경정은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숨은 길고 무거웠다. 마치 방금 누군가의 사형 선고서에 서명이라도 한 것 같았다. 그는 그 명령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오퍼레이터는 자신과 같은 고위 간부조차 감히 맞서지 못하는 거대한 조직의 일부였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어젯밤 암호화된 메시지로 전송된 명단을 열었다. 맨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김진우 하사, 활동 중인 대상, 제거 권고. 그 아래에는 다시 박서연의 이름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붉은색 표시가 되어 있었다. 이경정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미안하군. 하지만 이 게임은 이미 누구의 통제도 벗어났어. 그 사건 이후 며칠이 흘렀다. 진우와 서연은 송하사가 마련해준 낡은 민박집에 숨어 있었다. 그 집은 도시 외곽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곳에 위치해 밤이면 바람 소리만 들리는 외딴 곳이었다. 밖에서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끓었지만 즉 많은 고요했다. 서연은 지친 얼굴로 창가에 앉아 있었고 진우는 비상사태를 대비해 보관해두었던 낡은 소총의 탄약을 점검하느라 분주했다. 여기서 영원히 안전할 수는 없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과 그들이 가진 진실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 뒤섞여 있었다. 자정이 막 지났을 때 멀리서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다가오는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진우는 즉시 불을 껐다. 그의 얼굴에 위험 신호가 떠올랐다. 창문 틈으로 그는 번호판 없는 검은색 세단 두 대가 집 앞에 멈추는 것을 보았다. 문들이 거의 동시에 열리고 손에 소총을 든 검은 옷의 남자들 여러 명이 내렸다. 그들의 움직임은 조직적이고 신속하며 소리가 없었다. 보통 경찰이 아니었다. 그들은 너무 훈련되었고 너무 침착했다. 서연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진우를 쳐다보았다. 진우는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낡은 군용 소총을 집어들고 탄창이 가득 차 있는지 확인했다.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현관으로 다가왔다. 밖에서 짧은 속삭임이 들렸다. 내부의 목표 확인, 신속히 처리, 남기지 마. 그 말은 그들의 정체를 확신시키기에 충분했다. 진우는 벽에 몸을 붙이고 자세를 잡았다. 소총은 문을 향했다. 그의 호흡은 규칙적이었고 눈은 날카로웠다. 문손잡이가 흔들리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진우는 서연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건 더 이상 복수 문제가 아니야. 서연아, 이건 저들이 숨기려는 진실의 문제야. 만약 우리가 오늘 밤 죽더라도 세상은 저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해. 서연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녀는 말없이 힘을 보내는 듯 남편의 손을 굳게 잡았다.
몇 초 후 낡은 나무 문이 폭발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자동 소총에서 터져나온 작은 섬광이 공기를 갈랐다. 진우는 군인의 날카로운 반사신경으로 재빨리 응사했다. 몇몇 검은 그림자가 문지방에서 쓰러졌지만 나머지는 계속해서 밀고 들어왔다. 총성과 비명, 그리고 밤 공기에 흩날리는 먼지가 뒤섞였다. 그 혼란 속에서 서연은 송하사가 책상 밑에 숨겨둔 붉은 서류철, 프로젝트 백야 문서를 집어들고 진우를 바라보았다. 이걸 잃어버리게 둘 수는 없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진우가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가, 서연아, 내가 막을게. 그 말은 시스템에 맞선 조용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잿더미 위로 떠올랐다. 어젯밤 전투의 현장이었던 은신처는 총알 구멍으로 가득한 채 폐허로 변해 있었다. 깨진 유리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화약 냄새가 맴돌았다. 경찰은 노란색 통제선을 치고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찰관 공격 용의자 2명, 교전 후 도주, 생사불명, 현장에는 시신도 생존의 흔적도 없었다. 벽에 남은 핏자국과 집기, 숲으로 향하는 발자국뿐이었다. 세상은 다시 그들만의 이야기를 썼다. 이제 진우와 서연은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의 추격을 받는 도망자였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배후에서 권력의 비밀스러운 공간에서는 무언가가 들끓고 있었다. 계속되는 거짓말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던 한 내부 고발자가 익명으로 암호화된 파일들을 한 독립 언론사에 보냈다. 그 데이터에는 프로젝트 백야에 대한 보고서 조각들이 담겨 있었다. 국민의 공포심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피비린내 나는 사회 실험.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 유출된 정보는 인터넷의 어두운 포럼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널리 퍼졌다. 그동안 건드릴 수 없었던 이름들이 하나둘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 서류들 사이에는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는 2 단어가 적혀 있었다. 대상 박서연, 상태, 활동 중. 언론이 데이터의 진위를 두고 논쟁하는 동안 익명의 동영상 하나가 인터넷에 나타났다. 영상은 흐릿했지만 숲속에 서 있는 군복 차림의 남자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 그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관자놀이에는 마른 핏자국이 있었다. 숨은 거칠었지만 목소리는 쉬었어도 단호했다. 그들은 우리가 죽은 줄 알겠지. 그가 카메라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전쟁은 이제 시작이야.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영상은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폭발음과 함께 갑자기 끊겼다. 대중의 추측이 난무했고 김진우 하사의 이름은 다시 전국 뉴스를 장식했다. 화면이 검게 변했다. 천천히 다가오는 구둣발 소리가 들렸다. 그 규칙적인 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 어둠 속에서 익숙하고 깊고 차분하며 숨겨진 의미로 가득 찬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경정의 목소리였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방금 그 동영상 조각을 보여주던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마치 시간을 재는 것처럼 천천히 책상을 두드렸다. 끝났다고 생각하나, 김진우? 그가 화면이 완전히 꺼지기 전에 나지막이 읊조렸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커튼을 천천히 흔들었다.